오늘 제가 이제 교육 주제 중에서 조금 생소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 서비스 시장이란 말도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방해오는 과정에서 이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좋아지려면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용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근현대 이 100년 국가 발전의 역사를 우리가 개방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장 개방의 역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지난 7월 달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금부터 12년 전부터 국제 원조 수혜국 신분을 넘어서서 국제 원조 공유국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부문에서 쌀 시장 개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고, 그래서 정부가 엄청 이 진통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 쌀 시장을 개방을 했고, 또 유통시장 개방하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외국의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돈 버는 그 외국 유통회사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국내 이마트와 같은 그런 회사가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마트가 수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이 유통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국내 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발전을 했죠. 과학기술은 원래부터 개방되어 있었고요. 문화 부문에서도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영화 산업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들하고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머리를 깎고 충무로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엄청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영화 산업도 개방해서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아주 우수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도 보면 이 프로로 외국 선수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국내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한 그런 종목들은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프로로 하지 못한 그런 분야는 아직도 이 기술 수준이 좀 떨어져 있지만요. 어쨌든 이 개방한 스포츠 분야는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는 법률 시장까지 곧 개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보호 장치를 엄청 많이 달아서 개방을 했는데 어쨌든 개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이 낙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하고 교육뿐이 안 돼요.
이 두 분야는 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시장 개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과 의료 분야의 모습은 마치 시장 개방 전에 한국 영화의 그 낙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면 개방하기 전에 그 좀 수준이 낮은 그런 걸 언제 그랬던가 싶은데 지금은 정말 한국 영화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 교육과 의료 분야는 개방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 개방 이전의 그 낙후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한말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대부들의 이 개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개항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개방하여 어떤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득권 세력의 개방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이겨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역사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은 공무원, 민노총 등 전국 노조, 언론 노조 등 분야별 노조, 또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에 얹혀가는 정치권과 언론의 담합 카르텔이 현재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교육과 보건, 의료 시장 개방,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등 힘든 개혁은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폭탄 돌리기를 한 결과 해당 분야의 발전이 정체되고 자연스럽게 낙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보건,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종사 분야 종사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시장을 개방해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익을 위해서 힘든 시장 개방보다는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선심성 공약,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같은 그런 선심성 공약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국내 보건의료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3년에 WTO의 개방 양안을 제출할 당시에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시장 개방 시도가 있었지만 국내 보건의료 분야 노조와 시민단체는 선진국의 병원과 제약회사가 들어오면 국내 병원과 제약회사는 모두 망한다고 반대하여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는 자체적으로 백신도 개발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만약 2000년대 초에 시장을 개방하였다면 20여 년이 지난 현재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수준에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수준은 만약 이 의료 보건 업계에 적용한다 해도 자체 백신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1980년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불렸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1인당 GDP를 보면요. 싱가포르는 64,000 US 달러요. 싱가포르는 교육시장까지 모두 개방했고요. 홍콩은 49,000 달러고 교육시장까지 모두 개방했죠. 한국은 35,000불 교육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32,000불 교육시장 개방하지 않았죠. 여기서 싱가포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수가 경쟁력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왜 1위이겠습니까? 모든 분야를 개방해서 최고의 자유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세계 1위인 것입니다. 이 2022년 영국의 대학 평가 전문 기관인 QS 대학 세계 대학 순위를 50위 내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싱가포르는 국립대학이 11위, 난양공대가 12위이고 홍콩은 홍콩대학이 22위, 홍콩과학기술대학 27위, 홍콩 차이니스 대학이 39위입니다. 중국은 칭화대학이 17위, 베이징이 대학이 18위, 푸단이 31위, 저장대학이 45위, 상하이 교통대학이 52위죠. 일본은 동경대학이 23위, 교토대학이 33위고요. 한국의 서울대학은 36위, 카이스트가 41위입니다. 이 세계 대학 순위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대학이 차지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아시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의 교육시장 개방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싱가포르 교육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주도해서 교육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인시아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MBA 과정이 싱가포르에 들어왔고 소수의 MBA 과정이 들어왔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들어왔고요. 어쨌든 아주 극소수의 최고 수준의 MBA가 싱가포르에 들어왔습니다. 호주가 교육 수출로 유명한 나라인데 호주의 대형 학부대학은 싱가포르에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철수를 했고요. 현재 몇 개의 소형 캠퍼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이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망한 사례는 없고요. 오히려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홍콩은 국제금융도시로서 모든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고요. 한국 정부의 이 소극적인 교육시장 개방을 보겠습니다. 2003년에 WTO의 개방 양안을 제출할 당시에 고등교육 분야와 성인 분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개방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외국의 대학이 들어오면 국내 대학이 모두 망한다고 반대하여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주도, 송도 등 특구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도와 가까운 서울에서도 송도의 개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소극적인 시장 개방을 다시 좀 더 살펴보면 영어가 공용인 싱가포르는 전체 학교가 국제학교인 셈입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수도인 방콕을 위시해서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싱가포르 교육시장 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외국의 대학이 몰려와서 국내 대학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개방으로 자유와 자율이 주어진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갔습니다. 이 자식 교육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정책입니다. 부모는 알지만 정부는 모르죠. 잘 아시는 우골탑, 위장전입. 이 농촌 부모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팔아서 자녀의 대학 졸업장을 얻었고 도시 부모는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이 최고의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해외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해외 경험이 없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해외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해외에 나가면은 이 좋은 학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거기에 보낸 경험을 가진 부모들도 많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정부에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이 산업이 아니라는 이 정부와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감소를 명분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학원 등을 사교육으로 제약시하고 사립학교도 좋지 않게 생각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육사업은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생각과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 양극화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민간제인 동시에 공공제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민간제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정부가 교육의 공공재적인 성격만 강조해서 접근하면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정치권도 무상급식이나 사교육비 감소, 반값 등록금 같은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그런 선심성 공약을 내지 않아야 되죠. 이 한국 교육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정책은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과 학교의 자유와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로 교육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팬데믹이 일어날 분야는 낙후된 교육 분야일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 시장도 2000년대 초반에 개방하였다면 국내 대학과 학교가 지금과 같이 무력화되지도 않고 세계적인 기업과 같이 세계적인 대학과 학교가 나왔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원격 학습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거대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적인 교육 재난 상황이 원격 학습을 통해서 쓰나미같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설상가상의 역주행 정책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이 한국이 지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한 인민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며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설상가상의 역주행 정책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라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교육 이념이며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통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계 보편적 가치와 사상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개방 시대에는 특히 교육을 통해서 2세들에게 세계의 정신세계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전통 사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라는 그런 정책을 보면 국제적으로 좋은 학교를 늘리는 추세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와 같은 좋은 학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역주행하는 것이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하고 키워줘야 하죠. 네 번째 역주행 정책을 보면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과서 선정과 예산 편성 등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학의 학생 선발권도 뺐고 등록금 책정권도 뺐고 교육과정 편성권도 뺐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사권까지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국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 추세에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역주행 정책을 보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입시에는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정량적인 평가이면서 학생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시는 입학사정관이 지원 학생의 학종 포트폴리오를 보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정성적인 평가이면서 학생의 비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의 성격과 문과, 이과 등 학과의 전공 특성에 따라서 인지와 비인지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정시, 수시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같으면 인지 능력을 더 비중을 주고요. 문학이나 예술 쪽이면 비인지 능력을 더 비중을 두겠죠. 현재 대학에서는 학과의 의견을 물어서 정시, 수시 비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시, 수시 비중을 정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주행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책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교육시장, 서비스 시장의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분야는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낙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과 사립학교에 대한 산업적인 접근만이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가 더 빨리 오고 있으면서 또 메타버스와 같은 개방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이 최고의 국내 대학과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교육기관이 외국의 교육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자유와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우리 경쟁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은 팡정그룹 또 칭화대는 퉁팡그룹이라고 하고는 학교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파산 위기에 있지만 그동안 매우 큰 수익을 내서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베이징대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팡정그룹은 3만 5천여 직원을 거둔 거대 기업이고요. 칭화대가 만든 퉁팡그룹은 연 3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해외 특허만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기업은 모든 정보기술과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선진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중국 선전의 가상대학원 버추얼 유니버시티 파악은 1999년에 세워진 교육과 기업 연구소의 결합한 모델인데요. 이 중국의 유수 대학과 독립 법인 성격의 연구소, 인큐베이터 기업 등이 입주해서 산학연구원의 협력 모델인 유니버시티 파크죠. 현재 14개 외국 대학을 포함해서 60개의 대학과 227개의 연구소가 참여해서 1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1265개의 인큐베이터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이와 같은 대학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파크이 60여 개나 있습니다. 중국 내 이 외국 대학과의 합작 대학이 540여 개나 있고 주로 컴퓨터 과학이나
국제 경제, 기계, 바이오 등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합작 대학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내 대학이 엄청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대학과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또 정치권과 정부는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역사에서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개방된 도시와 국가로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인재를 따라서 돈이 모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도시와 국가로 인재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돈이 따라서 모이는 그런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학습 지체 부진으로 낙오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AI 교사를 활용해서 1대1의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목표는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는 한 명 한 명이 절대 낙오해서는 안 되죠.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매년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습 지체를 보이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한 공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뒤처지는 학생들이 AI 교사를 활용하여 1대1로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해서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1대1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지체 부진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일이 가능해졌고 정부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육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 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정한 출발, Fair Start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 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선진국은 이 어린이의 출생부터 출발점을 갖게 해주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출생부터 출발점을 갖게 해주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이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됐다고 보고 저는 명칭은 어떻든 간에 이 공정한 출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 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는 이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어린이의 출산에서부터 취약전까지 개인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 보육,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이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하고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